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네, 안녕하세요. 아현시장에 두부 사오러 나온 안석수입니다. 눈이 50cm가 쌓였다며요, 거기가. 쌓였으면은 그 넓은 지붕에 50cm가 쌓여있으면은 그거를 애들을 거기다 집어넣을 때는 그 제설 작업을 하고 집어넣어야죠, 거기. 지붕을. 내가 YTN 게이트 풀고 다녔었는데 미리 조짐이 좀 있었다며요, 그거가. 한 8시 몇 분인가. 일부 애들은 다 피하고 안에 있는 애들만 참사당한 모양이더라고요. 아유, 안타깝지요, 뭐. 요즘 뭐 사건이 뭐 그거 하나뿐도 아니고 국내에서도 터지고 뭐 바다에서도 터지고 요즘 계속 사건 아닙니까 지금. 애들만 불쌍하게 됐지 뭐 어떻게 해요 그거. 그러면 나도 자식을 키우는데 그 환장할 일 아닙니까. 애들 그만큼 고3까지 그 학교 보내기는 쉽습니까. 일 터지고 나서 뭐 사람들 뭐 책임 묻고 구속시키고 그러면 뭐합니까. 죽은 애들만 지난번에 그 뭐 바다에 그 캠프 가서도 그런 일 안 생겼어요. 미리미리 좀 준비를 했어야지. 다들 일 터지고 나면은 뭐 사람 책임자 추궁하고 뭐 구속하고 그래봐야 뭐 죽은 애들이 살아옵니까? 네, 뉴스정면 승부 3라운드입니다. 숨진 아이들이 그래봐야 살아 돌아오느냐. 아현시장에 두부 살아 나오신 안석 씨의 의견 정말 구구절절 다 맞는 말씀입니다. 경주 리조트 붕괴 사건에 대해서 따끔한 지적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안전사고를 계속해서 겪어야 되는지요. 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는요. 새정치연합의 캐치프레이즈 공감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2938님은요. 공감, 예스입니다. 정치인들이 양심을 가져야 하고 변함이 없어야 신뢰를 받을 수 있지요. 지금의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신뢰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당이 출범해서 양심 있는 정치를 해주세요. 라고 의견 주셨고요. 7762님은요. No. 매번 새롭고 긍정적인 면모만 내세웠기 때문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신당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부분이 크게 없어서 직접적으로 공감이 가지 않네요.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 궁금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저희 스마트폰 YTN 라디오 앱이죠. 이름이 예스인데 예스에 있는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화 예매권도 있고요. 잡지 구독권도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요. 잠시 뒤에 스포츠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우유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우유를 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엄마 맨날 주세요. 아빠처럼 힘내줄 거예요. 완전 예뻐질 거예요. 엄마! 그렇게 행복은 자라고 있습니다. 우유는 행복입니다. 서울우유.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소치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쇼트트랙 여자 계주가 오늘 메달 사냥에 나서나 보죠? 예, 여자 쇼트트랙 이 3000m 계주에서 오늘 저녁에 금메달에 도전을 합니다. 여자 쇼트트랙 계주를 비롯해서 전체 여자 쇼트트랙이 그 지난번 2010년 밴쿠버 올림픽 때는 노골드에 그쳤습니다. 금메달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이번 소치에서는 여자 500m에서 박승희가 동메달 땄고요. 또 1500m에서는 심석희 선수 은메달을 땄습니다. 오늘 계주 결승이 조금 후에 저녁 한 8시쯤부터 열릴 텐데요. 공상정, 김아랑, 박승희, 심석희, 조혜리 이 선수 5명 중에서 컨디션이 제일 좋은 4명이 나서게 됩니다. 박승희 선수 같은 경우에 500m 경기 도중에 이제 무릎을 다쳐서 1500m에는 결장을 했는데요. 오늘 계주에는 정상적으로 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끝난 여자 1000m 준준 결승에서도요. 박승희를 비롯해서 이 심석희와 김아랑 선수까지 한국 여자 선수 전원이 준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한국 그 전체 선수단도 사실 그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상하 선수 외에는 아직 금메달이 없는데요. 오늘 쇼트트랙 여자 계주에 굉장히 큰 금메달 기대를 걸고 있고요.
준결승전에서 몇 주 전에 보여줬던 개주팀의 기량으로 본다면 오늘 좋은 성적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절대적으로 유리한 1번 레인에 배정이 돼서요. 최고 라이벌인 중국만 잘 견제한다면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많이 해봅니다. 네. 기대한 그대로 이렇게 메달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네네. 이승훈 선수는 스피드 스케이팅 1000m 경기에 나서나 보죠? 예, 오늘 밤 10시부터 경기는 시작하고요. 이승훈 선수가 밴쿠버 올림픽 때 이 종목 금메달리스트입니다. 당시에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죠. 행운의 금메달이었는데요. 세계 최강자인 네덜란드 스벤 크라머가 밴쿠버 때 1000m 1위로 꼬리는 했지만 이 코치가 코스 변경을 잘못 사인을 해줘서 인코스 아웃코스 교체를 잘못하는 바람에 실격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승훈 선수가 2위에서 금메달로 아주 기분 좋게 행운의 금메달을 땄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이승훈 선수가 하필이면 바로 그 크라머와 한 조에 속했습니다. 맨 마지막 조인 7조에 편성이 됐고요.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개인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재미를 장식할 금메달 누가 딸지 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고, 크라머 같은 경우는 5000m에서도 정말 압도적인 실력으로 금메달을 따냈던 선수거든요. 하지만 미국 NBC 방송이 오늘 최고의 관심을 받는 경기로 남자 1000m 경기 꼽으면서 이 네덜란드의 오렌지 군단을 격파할 선수 후보가 벨기에의 바르트 스빙스 그리고 한국의 이승훈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보면은 네덜란드의 오렌지 군단이 너무 잘해요. 그렇죠? 네. 네, 원래 잘하는 팀인데요. 이번에는 정말 너무 잘하고 글쎄 있습니다. 말이에요. 네. 네. 네네. 밥슬레이는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어요. 예, 한국의 원윤종, 서영우 이 2인승에 나섰던 선수들이요. 오늘 새벽에 열린 봅슬레이 남자 2인승에서 1차부터 4차까지 레이스 합계 3분 49초 27 기록하면서 18위에 올랐습니다. 이 성적이 2010년 밴쿠버 올림픽 봅슬레이 남자 4인승에서 한국이 기록했던 19위를 넘어선 올림픽 최고 성적입니다. 사실 한국이요, 이 봅슬레이 2인승이라는 이 종목에 나온 것도 이번 올림픽이 사상 처음인데 여기서 또 최고 성적까지 기록을 해서 참 선수들 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2인승에 나섰던 김동현, 전정민조는 3차 레이스에서 25위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4차 레이스에는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8년 만에 스키점프 단체전을 치른 한국 스키점프 대표팀은요, 12개 팀 중에 11위를 기록하면서 결선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이 단체전이라는 종목이 개인전 4명이 나서야만 치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단체전을 다시 치렀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 있는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도전 그 자체, 그것을 좀 즐기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네. 네네. 메달만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야구 이야기 한번 모처럼 들어보죠. 윤성민 선수가 어느 팀으로 갑니까? 네, 메이저리그 볼티모어 입단이 오늘 공식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볼티모어에 입단한다는 그 내용이 확정이 된 거는 지난주였는데요. 공식 발표가 조금씩 미뤄지다가 볼티모어가 오늘 이 윤성민하고 3년 계약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3년 동안 557만 5천 달러에서 575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61억 원 정도를 보장받고 구단하고 합의를 했고요. 일단 계약서상 기준을 넘으면 보너스도 받을 수 있는데, 이 보너스까지 받으면은 최대 1325만 달러, 140억 5천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윤성민 선수 류현진 이후로 두 번째로 한국 프로야구에서 메이저리그로 직행한 선수가 됐고요. 내일 새벽,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공식 입단 기자회견도 합니다. 볼티모어 확정이 된 이후로 좀 공식 발표가 오래 걸린 거는 신체 검사 이후에 이제 발표까지 시간이 걸려서 그런데요. 볼티모어가 올 겨울에만 벌써 신체 검사에서 2명을 떨어뜨릴 정도로 굉장히 깐깐한 구단인데, 윤성민 선수 무난하게 신체 검사 통과를 했고요. 오늘 공식 입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깐깐한 신체 검사를 통과했다. 윤성민 선수는 사실 신체 검사보다도 이 정신력이 대단한 선수잖아요. 네. 정신력도 대단하고요. 예, 지금까지 국제대회에서 좀 베이징 올림픽이라든가 WBC에서 보여줬던 기량을 그대로만 보여준다면 메이저리그에서도 올 시즌에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스포츠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간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인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가는 길 전시간 마포대교 목간 지점에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처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포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쭉 밀리고 있고 반대편 구리 쪽으로도 마포대교에서 동호대교 지날 때까지 정체 서행입니다.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으로 가는 데는 반포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차량 느리게 이동하고 있고요. 반대편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여의교 지날 때까지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서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철산대교 부근에서 잠시 서행이 되다가 이후로 신정교에서 양평교까지 시속 20km 미만으로 이동하고 있고 반대편 외곽 쪽으로는 성산대교 북단부터 오목교 지날 때까지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도 지금 막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성동교 부근 2차로의 추돌 사고 때문에 용비교부터 밀리기 시작하고요. 이후로는 장안교부터 월계 1교까지 도심 쪽으로 수락지하차도에서 창동교까지 각각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는 수서에서 청담대교 북단까지 쭉 밀리고 있는데 옆으로 가는 언주로도 서울세관에서 성수대교 남단 쪽으로 차간 거리 좁힙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세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였죠. 어젯밤 경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마우나 오션 리조트 체육관에서 부산 외국어대학교 신입생들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던 중에 지붕이 무너져서 건물이 붕괴되는 정말 말하기 힘든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10명이 숨지고 부상자가 100명이 넘는데요. 이제 막 꽃피우기 시작한 청춘들에게 있어서 이게 참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고 원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안전행정부의 재난역량지원과의 정인환 과장 연결해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현재까지 집계된 인명피해가 10명이 숨지고 부상자가 103명이다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예. 추가적인 인명피해는 없습니까? 예, 지금 원래는 이제 부상자가 이제 105명이에요. 원래 이제 103명이라고 알려졌다가 2명이 좀 더 늘었었는데 네. 그 가운데 중상이 2명이고요. 사망 1명. 그런데 지금 이제 경상 입으신 분들은 이제 귀가하신 분이 한 90여 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좀 많이 보전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참 빈소에 많은 꽃들이 놓여 있고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빈소는 어디 있고 또 다친 분들은 어디서 치료받고 있습니까? 예, 그 빈소는 지금 그 경주 실내 체육관하고 그 외국어대 부산 외국어대 그 교정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상자들은 지금 쭉 그 울산 21대 병원, 울산대병원, 경주 동국대병원 이렇게 저렇게 그 분산돼서 네.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빈소가 체육관에 마련됐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또 이 체육관에 대해서 악몽이 떠오르는데. 네. 체육공원이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사고 당시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들이 이제 그 학생들이 그 뭐 어떤 행사를 하는 중에 이제 갑자기 앞쪽 측면에서부터 네. 이제 좀 무너져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V자 형태로 돼버린 거죠. 그게 그래서 그 밑에 깔렸던 학생들이 많은 피해를 좀 입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나머지 그쪽에 조금 좀 공간에 있었던 분들은 구조가 됐는데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이 건물 붕괴 원인은 어떻게 파악하시나요? 예, 일단은 뭐 1차적으로는 그 폭설의 무게가 있지만은 이제 저희들이 오늘 경찰 수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게 건물 자체에 결함은 없는지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인 감식하고 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린다. 예, 예. 뭐 건물 자체에 출입구가 하나뿐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맞는지 또는 그래서 인문 피해가 더 커졌는지 궁금한데요. 예, 예. 바로 그 점 때문에 또 좀 더 피해가 좀 커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비상 출입구가 좀 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요. 좀 더 건물 구조를 좀 그런 꼭 사고가 생기고 보면 꼭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고가 생기고 나서 찾아보니까 뭐 비상 출입구가 없었다. 예. 네. 그러면 또 뭐 안전 진단도 뭐 2009년에 완공되고 나서 뭐 여태까지 받지 않았다. 예. 그런 보도도 나왔는데 이게 진단 받지 않고도 시설 운영한 게 가능합니까? 예, 그거는 이제 일단은 사용 허가를 낼 때는 네. 그러한 어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겠지요. 이제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가고 하다 보면 그때 그 기준이 지금의 그 눈 무게를 또 견디지 못하는 또 기준이 됐었는지도 모르겠고요. 이런 다각적인 것들을 한번 정부에서는 또 관계부처 통해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당시에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을 것 같다. 예, 예. 거기가 좀 어차피 그 건축물 등록 대장에 다 등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 절차들은 다 돼 있는 거죠. 네. 행정 절차. 행정 절차지만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함정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걸 수사해서 아마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정말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아야 되는데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계신 곳이 바로 이 안전 아닙니까? 안전이라는 단어를 앞에다 둬야 된다라고 해서 안전행정부인데 안전행정부라고 이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앞으로 좀 수습하고 대책이 뭐예요? 지금 아무래도 이 안전에 관한 거는 좀 사소한 거를 지킬 줄 아는 그러한 문화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불편하다고 귀찮다고 안 하고 위험을 좀 무시하고 이러한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또한 또 구조적인 문제들은 또 제도적으로 고쳐나가고 하는 그런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안전행정부가 생긴 취지에 맞게 앞으로 사고가 정말 안 났으면 좋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전행정부 재난역량지원과의 정윤환 과장이었고요. 이번에는요.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강당 붕괴 원인에 대해서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의 권기옥 교수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이 보실 때 텔레비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번 사건을 쭉 살펴보실 때 이 붕괴 원인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일단 경주 지역은 눈이 많이 오지 않는 지역으로 가정돼 있고요. 그래서 설계 적설하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눈이 얼마만큼 쌓이느냐를 가정을 해서 설계하도록 되어 있는 게 가장 작은 지역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할 때 본 가정한 적설하중보다 2배에서 3배 이상의 하중이 작용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볼 때는 적설하중에는 과도한 적설하중에 의한 붕괴를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1차적으로는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 설계가 이 적설하중이라는 설계 적설하중 기준이라는 기준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확인은 안 된 거잖아요, 아직. 그죠? 예,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아마 그건 기본적으로 아마 구조기술자가 설계를 했다면 그건 기본적으로 지켰을 겁니다. 아, 그거는 기본적으로 지킨다. 네. 자, 일부 건축 관련 종사자들이 이제 그 건물을 지을 때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저는 이게 어떤 공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요. 이게 PEB 공법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 원인이 또 사고 원인이 하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샌드위치 패널을 많이 썼다. 그래서 최근에도 또 샌드위치 패널과 관련된 사고가 많았다. 이런 지적들을 하시는데 이것도 원인입니까? 기본적으로 PEB 공법이라는 거는 기성의 제품들을 써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프리 엔지니어디드라고 돼 있어서 미리 계산해 놓아서 만들어진 부재들을 갖다 쓰는 공법입니다. 그 공법 자체는 대공간 구조, 그러니까 중간에 기둥이 없는 구조를 쓰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공법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게 가장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 방식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바꿔 말하면 안전율은 그만큼 낮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철골 구조를 하고 그 외벽이나 지붕을 이제 샌드위치 반내로 쓰게 되는데 네. 그 철골 구조물의 사이즈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사실은 그 안전성하고 견제성하고 연관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PEB가 그 자연재해에 약하다라는 설은 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인가요? 예상치 못한 하중이 작용하면 네. 쉽게 붕괴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최근에 일어난 울산 지역에서도 몇 개 공장들이 무너졌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대부분의 경우는 가장 경제적인 것을 찾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선전하시는 분들 한 30%까지도 재료비가 절감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그거에 상응되는 안전성은 조금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건물 빨리 싸게 짓겠다는데 이제 일단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최근에 많이 쓰는 공법인가요? 예, 그러니까 대공간 구조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간에 기둥이 없이 쓸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1층이나 한 2층 정도 되는 건물에 많이 적용되고요. 주로 공장, 창고 이런 데 많이 쓰여집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가끔 강당이나 체육관에도 쓰기는 하는데 네. 예. 과연 강당이나 체육관에 적절한 것인지는 좀 저는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도 적용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신 샌드위치 패널, 이제 PEB 공법으로 하면은 이제 그 가운데 기둥이 없는 거죠. 기둥이 있었다면 또 붕괴를 조금 더 막을 수 있는 그런 힘은 있었겠네요. 예, 근데 가운데 기둥을 놓으면 분명히 안정적인 한데. 네. 그러니까 강당이나 극장 가운데 기둥이 있으면 그 사용성에 있어서는 무지무지 불편합니다.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보통 네. 강당이나 극장 같은 데 가운데 기둥이 없어야 되고요. 네. 그 가운데 기둥이 없도록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PEB 공법 중에 가장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일단 경찰이 조사는 한다고 했는데 교수님이 보실 때 혹시 부실 시공 가능성 어느 정도 보세요? 이 부실 시공에 대한 건 제가 현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붕괴 상황이 보면 제가 보도로 듣기는 10초 내외, 어떤 경우는 5초라고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예. 이렇게 무너지는 걸 저희 구조적인 용어로서는 취성 파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취성 파괴라는 건 어느 순간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는 걸 의미하는데, 네. 건축 설계 기준에는 구조 기준에는 네. 모든 건물은 취성 파괴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거 당연하겠죠. 네. 예. 그러니까 그 건물이 무너질 때 어떤 조짐이 있어야 되고, 네. 그 조짐을 보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취지인데, 네. 그 10초 만에 무너졌다라는 건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조짐이 있었는데, 네. 그 조짐을 관찰하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소리가 난다든지, 그러니까 똑똑한 소리가 난다든지, 네. 휘어졌다든지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산풍이 무너질 때나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 네. 다른 건물이 무너질 때 분명히 그런 조짐들이 다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공상에서, 예. 그러니까 특히 철골에서는 용접 부위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취성 파괴하도록 용접이 됐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철골 자체가 취성 파괴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접합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붕괴 조짐이 분명 있었을 텐데 10초 만에, 5초 만에 무너졌다. 이게 이해 안 간다. 네. 앞으로 이런 사고를 막으려면은 어떻게 건물을 지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가지고 있는 안전율 규정을 조금 더 다양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중이용 시설이라든지, 예, 또 주거라든지, 네. 공장, 성고 이것들을 그거에 맞게 안전율을 강화해야 할 건 강화해야 되고 낮춰줄 수 있는 건 낮춰주고, 이렇게 해서 안전율을 좀 더 다양화시켜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건물이 시공되는 과정, 그다음에 준공되는 시점에서 네. 그 정해진 안전율을 건물이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
그러니까 저희는 그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중봉검사라는 건 도면대로 지어졌나만 확인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도면대로 지어졌다라는 건 그 구조적인 성능을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아, 형태만 보는 거지. 네. 그래서 그 구조적인 그 성능을 제대로 확보했는지를 전문가들한테 평가를 받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준공제 네, 특히 네. 다중이용 시설 네. 이런 것들은 뭐 그럴 필요성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정기적인 점검, 네. 특히 이렇게 대형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사고 네. 났을 때 임대가 크니까 예. 그것들을 정기적으로 점검 시트법상의 규정은 있습니다만 네. 그것들이 잘 지켜지도록 강화해야 되고 또 거기에 사각지대들이 있습니다. 이 건물도 뭐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할 정도니까 그런 건물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그런 점검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안전율이 확보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경제성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네. 근데 너무 경제성만 추구하면 그게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개념들을 조금 더 머릿속에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의 권기혁 교수였습니다. 난 기다렸지 프로 설레는 맘으로 빛나지 이대로 멋지지 그대로 그 세상 속에 나로 난 앞으로지 프로 라랄라라 세상의 프로가 되다 LG G 프로2.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4라운드에서는요. 배승희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 아는 만큼 보인다. 오늘 좀 심각한 주제입니다. 불륜의 정의 들어보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스 오노는요. 새정치연합의 캐치프레이즈 공감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예스 오노 함께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고요. 잠시 뒤에는요. 이성간에 함부로 문자 보내면 안 되는 이유 잠시 뒤에 배승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네, 경제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세청이 이제 세금 추징안으로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지난해부터. 이번에는 또 얼마를 이렇게 세금을 추징했다고 발표됐습니까? 네, 국세청이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10여 명을 조사해서 1조 789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전년도인 2012년에 비해서 30% 이상 증가한 수준으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국세청은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과 정보 공유를 확대해서 역외탈세 조사의 시너지를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탈세 제보 포상금을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린 데 이어 또 20억 원으로 더 올려서 역외탈세 조사에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탈세 제보 포상금이 무려 앞으로 10억 원이 된다고요? 어이고. 20억 원으로 더 올린다고 합니다. 아, 여기서 올린 데 이어서 20억 원으로요? 네. 네. 제보 한번 제대로 하면은 로또 복권 맞은 거나 똑같네요. 네. 네. 20억 원입니다. 20억 원. 제보를 잘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KT 자회사의 문제 짚어보죠. 사기 대출 사건 있지 않습니까? 5천억 원대. 관련 용의자가 붙잡혔다고요?
네, 경찰이 핵심 용의자로 지목된 중앙 TNC 대표 서모 씨를 오늘 검거했습니다. 이번 사기 대출 사건은 경찰이 확인한 그 대출 피해액만 2,900억 원에 달하고 총 대출액은 5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서 씨는 경찰에서 대출받은 돈 중 594억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이미 썼다고 진술해서 경찰이 진위를 확인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기 대출을 저지른 다른 협력업체의 또 그 대표 2명도 최근 구속이 됐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협력업체 대표들에 대해서도 증거를 보강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번에는 카드 3사의 고객 정보 유출 문제 짚어보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카드 3사가 보상을 합니까 안 합니까? 네. 오늘 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그 관련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렸는데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김덕수 KB국민카드 사장 직무대행이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해서도 법적 테두리안에서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위변조와 복제, 또 부정매출 등 고객 정보 유출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대상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상태인데요.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정신적 피해도 보상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또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도 관련된 피해는 전액 보상할 것이라면서 2차 피해가 확인되는 대로 적정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경제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머니투데이의 김태원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사건을 냉철한 법의 논리로 풀어봅니다. 법, 아는 만큼 보인다. 최근에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뒷맛이 아주 씁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아주 이상한 또는 애매한 재미있는 그런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웃집 부인과 문자 메시지를 자주 주고받은 것만으로 이제 불륜 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 이런 법원의 판결인데요. 이 내용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인데 시대가 바뀌고 또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져도 또 결혼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불륜이라든지 또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예전과 비교해서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배승희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젊은 분들 통계를 보면은 결혼하는 분들 가운데 두 쌍 가운데 한 쌍 정도가 이혼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네. 원인 뭐라고 보세요? 네. 제가 이제 이혼 사건을 많이 상담하게 되는데 네. 실제 상담하다 보면은 세 가지 경우로 나눠져요. 세 가지요? 네. 전통적으로 네. 술 그리고 이제 폭력 네. 그리고 여자 상대방의 부정행위 남자면 이제 여자면 남자 이렇게 부정행위 세 개인데 네. 배우자 부정권이 통계청에 따른 이혼 사유를 보더라도 예. 1위로서 네. 꾸준하게 늘어가고 있고요. 나머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헤어진다든지 가족 간 네. 불화, 성격 차이 이런 거는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네. 성격상의 불화 이런 건 좀 줄어드는 추세다. 네, 오히려 그런 건 줄어드는 추세고요. 실제로 이혼하기 전, 그러니까 결혼 혼인하기 전에 네. 혼인 신고를 안 하고 네. 이제 동거 생활을 하다가 이제 네. 헤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실제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혼인을 하고 네.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법정까지 가면서 이렇게 이혼하는 경우도 많죠. 주로 이제 법정으로 가죠. 예. 네. 왜냐면 이제 이혼할 때 위자료랑 재산 분할을 이제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주로 재판을 이용해서 그런 거를 이제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증거가 필요합니까? 아,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위자료 같은 경우에 이제 부정행위는 특히 입증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사진이라든가 네. 여관에 들어간 사진, 네. 바람피운 사실을 시인하는 각서, 수시로 전화 통화 내역, 네. 그리고 직접적인 관계 현장, 녹취록 등이 있으면 이런 간통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요. 이제 증거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문자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휴대전화. 요즘에는 네. 말은 잘 안 하고 문자로서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또 모바일 메신저. 그렇죠? 네. 이거를 갖고 네. 부정이다. 네, 부정행위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와 관련된 판결이 있다고요? 네, 있는 판결도 있고 또 아니다라고 그래요? 보는 판결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소개해주신 판례는 네. 이제 가정이 있는 여자가 유부남과 지속적이고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좀 이례적이긴 한데 예.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서 이것이 뭐 적절한 행동인가도 의문이 있지만 이런 사실만으로는 이제 민법상 불법 행위를 구성하기는 어렵다. 그 자주 주고받은 것만으로는 불륜 행위를 단정할 수가 없겠다. 이런 판결이 있고요. 반대의 판결도 있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문자를 주고받은 것 자체만으로는 불륜 행위가 된다. 그런 건가요? 그 사실관계는 좀 복잡한가요? 네, 좀 복잡한데요. 이제 네. 남편이 나이트클럽에서 여자를 네. 만나가지고 네. 이 여성과 한 달간에 한 550건 정도의 문자를 보냈어요. 한 달에 550건이면 하루에 30일 네.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문자를 많이 안 보내봐서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20건 네. 정도는 되겠네요. 남편이 네. 계속 문자를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네. 이제 바람이 났다 이렇게 보이는데 네. 이런 연인 관계에서 가능한 내용을 주고받고 뭐 예를 들어서 사랑해, 뭐 내 연남에게 사랑해라 문자를 보내던가 뭐 이쁘다, 뭐 너가 보고 싶다 이런 문자를 보내면은 네. 예, 통상적으로 연인 관계가 있다고 정황 증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정도가 되면 이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문자를 뭐 오늘은 뭐 했냐 사랑 얘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네. 주거니 받거니 했다면 네. 이제 첫 번째 판례처럼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문자를 많이 서로 오고 갔어도요. 예, 내용적인 면에서 아마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이제 법원 판사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원고의 입증 책임이기 때문에 네. 그 입증에 따라서 좀 달라졌을 거라고 보여요. 판사가 이제 다르니까 판사마다 좀 보는 관점은 다를 수 네, 다를 수 있죠. 또 있다는 거네요. 여성 판사, 또 남성 판사마다 또 다르기도 하고요. 그렇겠네요. 네. 네. 여성 판사가 좀 깐깐하죠. 아, 그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여성 판사가 이런 이제 문자와 관련된 부부간의 부정행위와 관련돼서는 그러면은 이제 깐깐하다는 이야기는 이건 부정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확률이 높다라는 뜻인가요? 아무래도 좀 여성의 입장을 고려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재판 과정에서도 실제로 여성에게 좀 유리한 면도 있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니까요. 네. 주의하실 필요는 있죠. 네. 앞서 그 문자마다 좀 판단하는 게 다르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네. 그 물산지법 사건이 이제 바로 이제 불륜으로 의심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그때 상대방인 여성에게 이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인데 네. 그렇죠? 네. 위자료가 그러면 인정되지 않은 건가요? 위자료 이거 인정된 사례인데요. 네. 이 경우에 문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네. 아내가 남편이 이제 다른 여성과 모텔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목격해가지고 네. 이것과 관련해서 같이 이제 위자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뭐 남편이 여성과 모텔에서 나오는데 가만히 있을 부인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간통이라는 거는 간통 현장, 그 성관계 현장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더라도 이제 모텔만 갔다 나왔다 하더라도 이거는 부정행위로 인정을 해서 또 주고받은 문자 내용까지 확인하면, 불법행위, 그러니까 뭐 간통행위, 부정행위, 이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일으켰다. 이런 행위로서 이제 위자료를 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배 변호사님께서 부정행위, 간통 이렇게 이 두 단어를 계속 언급하셨는데 네.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차이가 있죠. 어떻게 해요? 이 간통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좁은 개념이에요. 우리 형법에서 처벌되는 간통은 네. 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이제 직접적인 성관계를 맺어서 간통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부정행위는 이 간통행위를 포함하면서 더 넓은 개념으로 혼인에 있는 정조 의무를 충실하게 하지 않는다. 그런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상대적으로 더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가 큰 개념이다. 네, 그렇죠. 간통은 굉장히 포괄하는. 네, 간통은 굉장히 포함하고. 좁죠. 자, 이렇게 부정행위 또 간통까지 가지 않더라도 변호사님 얼마 전에 이제 사건 중에 이제 불륜을 의심하는 배우자에게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으면은 이혼 사유가 된다. 뭐 이런 법원의 판결도 네,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부정행위로 의심받는 경우에는 이제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이것을 부정행위가 없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상대가 납득할 만하게 해명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것을 뭐 하지 않고
뭐 방치하면서 뭐 이혼하려면 이혼해봐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혼 그런 경우에 이제 해명하지 않으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것인데 사실 이 사실관계는요.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부부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이제 뭐 남편이 독단적으로 행동하면서 부부가 신뢰관계가 거의 뭐 끝난 상태여서 그 과정에서 하나에 나온 이혼 사유이지 이것만 가지고 이혼이 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해명을 안 했으니까 이혼 사유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죠. 예, 기사가 보도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핵심으로 한 거지 그것만 가지고는 하기가 어렵죠. 기사라는 것이 이제 거두절미하는 게 많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어느 기사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으면 이혼 사유가 된대라고 이거 자체만은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 관련해서 판례를 보면은 이미 이제 혼인 관계가 다 파탄에 이르렀고 또 거기에 이제 해명까지 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혼이 된 건데 기사는 요 뒷부분만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의심을 받고 있는 상대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위자료가 성립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네.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 네, 그러니까 의심을 받는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을 경우 이렇게 부정행위를 의심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네. 위자료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건가요? 그 기본적으로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심한 경우에는 네. 이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근거 없는 의혹을 남편에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가정 파탄을 이유로 뭐 예를 들어서 네가 뭐 내연녀를 해서 이 애를 데리고 오지 않았냐 이런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혼 청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그런 사유가 없는데 부인이 뭐 이렇게 청구를 해서 남편이 오히려 역으로 너의 의부증 때문에 이제 우리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 이러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부정행위를 의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사실 위자료가 성립되기는 어려운데요. 그걸로 인해서 혼인 관계가 파탄이 되고 또 나머지 이혼 사유가 뭐 있다면 위자료가 성립될 수가 있겠죠. 부부 사이 정말 힘들어요. 여러 가지 설명도 힘드네 지금 들어보니까. 네, 좀 힘든데요. 네. 또 이게 문제는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해가지고 네. 재산 분할, 이혼 시 재산 분할까지 영향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요즘 유명한 숙취 해소 그 사장님이 네. 100억대 자산가시래요. 그래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지 몰랐는데요. 그분이 이제 이혼할 때 재산 분할로 8억 정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재산 분할이란 거는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을 이제 서로 나눠 갖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100억대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55 네.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혼인 기간을 좀 파악하고 그리고 혼인 기간 중에 재산에 대한 형성을 파악하기 때문에 위자료는 한 2억 정도 되는데 이 재산 분할은 8억 정도로 좀 낮게 평가가 됐던 사안도 있었습니다. 원고가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자료에 대한 인정 부분이 다른가요? 네, 그렇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법이 불법 행위를 청구하면 네. 그 청구 원인의 입증을 전부 원고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부부간 혼인에 대해서도 이 제3자가 끼어들어서 뭐 파탄을 일으킨 경우에도 원고가 이제 뭐 당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입증이 되면 뭐 위자료는 인정이 되는데 네.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위자료를 제3자가 내연녀, 특히 바람을 핀 상대방, 그러니까 부부가 아니라 제3자에게 이 가정 파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뭐 찬반 양론이 좀 대립되어 있습니다. 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도 중대한 이혼 사유로 이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가정을 파탄낸 외도 상대에 대해서도 네네. 법적 책임을 물 수 있죠? 네, 그게 바로 위자료 청구인데요. 이제 제3자가 가정을 파탄냈다. 이런 불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너는 네. 위자료를 내라. 뭐 이런 것인데 최근에는 이제 가족 생활을 이탈한 외도를 한 배우자가 정신적 결정의 자유를 가지고 그냥 이혼법상 책임만 지면 그 제3자는 그 부부에게 더 이상의 뭐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남편이 바람을 피는데 그 여자는 유부남인지 몰랐어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아내가 그 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여자 입장에서는 네 남편이 나한테는 유부남이라고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도 내가 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느냐. 이런 입장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간통죄가 합법화. 그러니까 간통죄가 위헌 소지가 있는데 위헌이 되는 근거도 이제 이런 자유, 결정, 정신적 결정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제3자가 왜 책임을 져야 되느냐 뭐 이런 반론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 궁금해요. 예를 들어 이제 배우자에 네. 대한 위자료 소송과 외도 상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 우리 판례는 전통적으로 이제 부부간의 외도에 대해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피면 바람핀 상대방에게도 상대방이 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혼 소송과 더불어서 이 상대방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되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 폈다 이러면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예. 혼인 파탄에 이제 피해를 입고 남겨진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제 감정적인 행동을 하는 네. 경우가 좀 있죠. 예, 많이 있죠. 가끔 뭐 직장이 난리가 났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네. 뒷담화로 하는 경우가 네. 술자리에서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면서 뭐 인터넷 같은데 이렇게 뭐 올리기도 하고. 네, 게시판에 이제 글을 올려서 이제 외도했다, 이거 바람이 났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은 좀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심정적으로는 이해하지만 형법적으로는 그 행위 자체만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이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당하신 분도 계시죠. 오히려 이혼 소송하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네. 엮이게 되네요. 네, 아하, 너무 안타깝죠. 네. 제가 앞서 뭐 젊은 층들 네. 두 쌍 가운데 결혼하는 분 한 쌍이 이혼한다는 통계가 요즘 추세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근데 오히려 네. 황혼 이혼이 이 젊은 세대들 이혼율을 넘어섰어요. 지금 통계청으로는 26.4% 정도 나오는데 네. 4년 미만의 신혼부부가 이혼하는 경우가 24% 정도 되거든요. 네. 흔히 뭐 삼식이라고들 얘기하죠. 삼식이. 남성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황혼, 황혼 이혼 이혼을 주의하셔야 당하지 됩니다. 않으면. 네.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있었나요? 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네. 이제 황혼 이혼이 굉장히 늘기 때문에 네. 이제 주부로서는 더 이상 남편의 독단적인 행동에 참을 수가 없다. 다 키워놓고 이제 이혼하는 거죠. 삼식이가 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더욱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법 아는 만큼 보인다. 배승희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말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 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6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에서는요. 새정치연합의 캐치프레이즈 공감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Yes or No의 비율이 5대5로 나타나서 공감하신 분들과 못하신 분들의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팽팽했어요. 이제 새롭게 정치권에 나타난 정당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정치를 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2938번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2월 18일 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저희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의 허중현, 장미진, 작가 최지연, 강혜은, 진행해줘 김상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